거대한 행사장 무대 위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수백 명의 박수가 쏟아졌죠. 그런데 객석 한쪽에서는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할머니의 며느리였습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PMS 복지기금 설립자 박말순.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천대했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사주고 빚을 갚아준 그 익명의 천사였다는 사실을요. 평생 못 배운 여자라며 늙은이라며 함부로 대했던 그 시어머니가 120억 원의 로또 당첨자였다는 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할머니가 당첨 사실을 알고도 숨기며 자신들을 지켜봤다는 거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젊은 시절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상처를 가진 어르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며느리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말순입니다. 올해 72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죠.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초라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원수 사이라고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딱 들어맞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그냥 귀찮은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면 인상부터 찌푸렸죠. 어머니 또 새벽부터 뭐 하세요?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에 참겠잖아요. 저는 그저 물 한 잔 마시러 나온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심조심 살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 철수는 어떻냐고요. 제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며느리 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죠.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하던 아이가 장가를 가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 제일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있었어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방이었죠. 어머니 우리 집이 좁아서 말이에요. 요양원 같은 데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많다던데요. 요양원이라니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72번째 생일이었죠. 아침부터 기대를 했습니다. 혹시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까 아니면 조촐하게라도 축하해줄까 하고요. 하지만 아무도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연예인 생일이라며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오빠,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배우 생일이에요. 케이크 먹으면서 축하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뚱멀뚱 바라만 봤습니다. 내 생일은 기억도 못하면서 남의 생일은 챙기는구나. 가슴이 답답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서 울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할까 봐요. 저녁 때쯤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에 재료를 꺼내서 하나 끓였어요. 생일상이라고 할 것도 없는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축하는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케이크 대신 빵 한 조각을 접시에 올려놓고 양초도 하나 꽂았습니다. 불을 켜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생일에는
혼자 양초를 켜고 있다니요. 그때 창밖에서 이웃집 아줌마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로또 한 번씩 사봐. 버스 기다리면서 말이야. 맞아, 우리 동네 슈퍼 아저씨도 로또 당첨되어서 3천만 원 받았대. 로또라.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거였어요. 남편 살아계실 때도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작은 복권방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들어가서 1,000원짜리 한 장 샀어요. 번호는 아무거나 자동으로 뽑았죠.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만 혼자 앉아 있었죠. 그때 로또 추첨 방송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번호가 나오는데 제가 산 로또에 있는 숫자더라고요. 이거 우연인가? 두 번째 번호도 맞았어요. 세 번째도 맞고 네 번째도 맞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번호도 맞았죠.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가 나왔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전부 다 맞았어요. 6개 번호가 전부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또 용지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죠. 1등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걸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며느리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이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까? 아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자. 이 돈은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당첨 확인을 하러요. 직원이 제 로또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1등이에요. 축하드립니다. 120억 원.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직원은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거 비밀로 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익명 수령도 되시고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죠.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재단을 만들 수도 있고 익명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요. 재단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PMS 복지기금으로 해주세요. 제 이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박말순. PMS.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점심도 안 먹고. 응, 그냥 좀 걸었어. 요즘 병원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검사 받으셔야 한다면서요. 병원비라. 사실 별로 아픈 데도 없었어요. 그냥 정기 검진 받으라고 했던 거였죠.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방 청소를 하다가 제 물건을 막 건지기도 했고요. 어머니 이거 다 버릴 거예요.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모아놨어요. 그건 남편이 쓰던 시계였어요. 비싸지도 않은 평범한 시계였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거였죠. 그건 버리면 안 돼. 아니 이런 고물을 왜 갖고 계세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결국 그 시계는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밤에 몰래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걸 다시 찾아냈어요.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렇게까지 살지는 않았을 텐데. 손주도 저를 피했죠. 할머니, 냄새나! 할머니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아이들은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 잔인함은 부모가 만든 거예요. 며느리가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죠.
며느리의 태도를 제대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짜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정아, 나 병원에서 검사비가 나왔는데 말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 통장에 돈 좀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검사비가 300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그렇게 사세요? 보험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시든지 해요. 저희도 지금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내야 해서 빠듯하다고요. 단 100만 원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30년 넘게 키운 며느리가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확인이 되어서였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거창하지만 그냥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추한지 돈 앞에서 얼마나 변하는지 말이죠. 변호사와 상담하며 비밀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BMS 복지기금 명의로요. 첫 기부금을 입금했어요. 1억 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큰 결심을 하시다니요. 돈은 사람을 드러내는 거울이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제 말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저를 무시했어요. 생일 때는 일부러 500원짜리 국거리 고기를 선물로 줬다며 비웃기도 했죠.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래요. 이게 뭐예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참았어요. 언젠가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한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봤습니다. 회사에서 구조 조정한데 내가 명단에 올랐어.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왜 명단에 올라? 근속 오래됐잖아. 나이가 많으니까 자르는 거지. 퇴직금은 주겠대. 퇴직금으로 뭘 해?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어떡하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통장에 돈 좀 있지 않아요? 그거라도 빌려주세요. 갑자기 며느리가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나 돈 없어. 아까 말했잖아. 200만 원밖에 없다고. 그럼 그거라도 주세요. 급한 불이나 끄게요. 안 돼. 그건 내 병원비야.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도 힘들어. 늙은이는 힘들면 안 돼. 아니 당신 어머니 좀 설득해봐. 이러다 우리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참 복잡했어요. 미안한 듯하면서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엄마 미안한데 진짜 급해. 나중에 갚을게.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며느리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늙은이가 진짜 이기적하네. 우리가 먹여 살리는데 돈 한 푼 안 내놓으려고 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쥐어짤 거라는 거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잘렸고 퇴직금마저 얼마 안 됐어요. 거기에 며느리가 친구한테 속아서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이 날아갔어. 친구라고 믿었는데 사기꾼이었어. 며느리는 매일 울었습니다. 아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였어요. 며느리가 그 종이를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 집까지 없어지면 진짜 끝이야. 아들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이에요.
며느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며느리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숨겨놓은 돈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 정말로 없다고. 그날 밤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경매 나온 거 알아요. 제가 사고 싶어요. 할머니 명의로 하시겠어요? 아니요. PMS 복지기금 명의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 줄 거예요. 경매가 진행됐고 PMS 복지기금이 그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집을 빼앗긴 줄 알고 절망했죠. 그런데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철수 씨 땡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PMS 복지기금 담당 변호사입니다. 대개 상황을 보고 저희 재단에서 특별히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집을 저희가 매입했고 당분간 무상으로 임대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월세를 내시면 됩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이런 천사가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격해서요. 저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준 그 천사가 바로 옆방에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이제 집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 며느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잠깐 감사해하는 듯 하더니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 걱정은 없으니까 방 정리 좀 하세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는 식비라도 좀 보태주세요. 저희가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변한 게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집을 지키게 됐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제게 더 함부로 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 우련 며느리가 또 이상한 일을 시작했어요. 친구한테 속았으면서도 또 다른 투자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이번엔 확실한 거래? 사람 소개받아서 해외 주식 투자하면 한 달에 30% 수익 난대. 여보, 조심해. 또 사기일 수도 있어. 아냐, 이번엔 제대로 알아봤어. 실제로 돈 번 사람들 많대. 아들은 말렸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조사를 의뢰했죠. 며느리가 하는 투자 좀 알아봐 주세요. 뭔가 수상해요. 조사 결과 역시 사기였습니다. 불법 다단계 투자였고 이미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건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신고하시겠어요? 네, 신고해 주세요. 익명으로요. 저는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더 큰 피해를 막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그 조직을 적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투자자 명단도 공개됐고 며느리 이름도 거기 있었어요.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회사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잘렸어요. 다 망했어. 이제 정말 끝이야. 며느리는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도 지쳐 보였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한테는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나 봅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집은 빌려 살고 있고 돈은 하나도 없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거? 며느리가 초대장을 펼쳤어요.
PMS 복지기금 창립 기념식 어르신 나눔의 밤. 그게 우리 집 사준 그 재단 아니야. 맞네, 초대한대. 은인의 초청이라고 써 있어. 며느리는 갑자기 들뜬 표정이 됐습니다. 여보, 우리 꼭 가야 해. 은인한테 인사드려야지. 그래 가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저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주인공으로 가는 거였지만요. 행사 당일 며느리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했어요. 아들도 양복을 꺼내 입었죠. 어머니는 왜 가세요? 나도 초대받았어. 어머니가 왜 초대를 받아요? 우리만 가면 되죠? 아니야. 나도 갈 거야. 며느리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행사장으로 갔어요.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보, 여기 완전 대단한 곳이네. 입구에서 안내를 받고 좌석으로 갔어요. 저는 일부러 며느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 자리는 저 뒤쪽일 텐데요. 내 초대장에 이 좌석 번호 적혀 있어. 며느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이내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나와서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PMS 복지기금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익명의 한 분이 거액을 기부하셔서 설립됐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설립자분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며느리가 숨을 죽이며 무대를 쳐다봤어요. 아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그럼 설립자분을 모시겠습니다. PMS 복지기금 설립자 박말순 할머니이십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어요.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죠.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못 배운 여자라고 늙은이라고 무시당했죠. 객석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로또에 당첨됐을 때 처음 든 생각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이 돈 때문에 더 이용당하겠구나. 며느리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변하는지 말이에요. 제 며느리는 제가 돈이 없다고 병원비 좀 보태달라고 했을 때 병원비 100만 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투자자가 집을 살 때는 눈물 흘리며 감사했죠.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와 며느리 앞에 섰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미정아, 내가 몰랐던 건 내 돈이 아니야. 내 마음이었어.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사는 거야.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다시 무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제 방문을 노크하며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니, 아침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진심이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재단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이 진짜면 뭐든 할 수 있어. 며느리는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노인분들 식사 배달도 하고 말벗도 되어드렸어요. 아들도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저도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철수야,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언론에서도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신문에 기사가 났고 방송에도 나왔죠. 로또 천사 할머니 120억 원 전액 기부, 평생 무시당한 시어머니의 조용한 복수와 용서.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재단을 통해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병원비 지원도 하고 생활비도 지원했죠. 무엇보다 외로운 분들에게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진짜 천사예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내가 돈을 제대로 쓰고 있구나. 며느리도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에 그 차가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래, 위정아. 내 마음 알아.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손주들도 이제는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우리 손주 대견하네. 가족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몸도 점점 약해졌어요.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됐죠. 며느리는 매번 병원에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꼭 모셔야 해요.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유언장 작성하실 거죠? 응, 써야지. 유언장에는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대신 깨닫게 해야 한다. 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이다. 그리고 재단은 며느리와 아들이 이어가도록 했어요. 그들이 진짜 변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철수야, 미정아, 재단 잘 부탁해. 네, 어머니. 꼭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 잊지 않을게요.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며느리와 아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제대로 살다 가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떠난 뒤에도 재단은 계속 운영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들은 제가 했던 것처럼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 우리 열심히 살자. 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